안녕하세요. 청아 단편집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편안한 쉼표가 되어줄 오늘의 작품은 바로 백년사진관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백년사진관 에필로그도 포함되어 있으니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당신의 일상 속에 숨겨진 가장 낯선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청아 단편집 두 번째 소설 백년사진관 본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다큐를 찍고 싶다고? 정태는 명우 옆에 선 여자를 바라보았다. 은서라고 했다. 방송국 PD 다큐를 만든단다. 그녀는 백년사진관에 대한 다큐를 찍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 사진관이 뭐 찍을 게 있나? 여긴 오히려 찍어주는 게 자연스럽지. 왜요? 4대째 가업을 이어서 100년을 유지한 곳인데 이런 곳을 안 찍으면 어딜 찍어요? 사진관 이름 그대로 100년이 되긴 했지. 근데 횟수만 오래됐을 뿐 여길 운영하면서 딱히 기억날 만한 일들이 없어. 다큐에 사용할 이야기거리가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걱정 마세요. 그걸 해내는 게 제 일이에요. 찍다 보면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씩 나올 거예요. 여기 명우도 백년사진관 이야깃거리 중 하나잖아요. 정태는 머쓱하게 웃고 있는 명우를 보며 말했다. 명우? 명우는 매년 어머니랑 사진을 찍는 손님일 뿐인데 이런 것도 이야기가 되나? 그럼요. 돌 사진부터 20살까지 여기서 매년 사진을 찍어왔는데 특별한 사연이 있지 않겠어요? 특별한 사연이라. 20년이나 사진을 찍으러 왔는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글쎄 매년 같은 날 사진을 찍으러 오니 기념일인가 하고 생각은 했지. 와, 사장님. 20년 단골에게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다들 각자 사정이 있는 거니까 혹시 몰라 깊이는 안 물어보는 거지. 오, 사장님. 시크하시네요. 그럼 백년사진관 다큐 찍어도 되는 거죠? 그럽시다. 한번 찍어봐요. 나도 무슨 얘기가 나올까 궁금하네. 네, 감사합니다. 꾸벅 인사하고 나가는 두 사람을 보며 정태는 미소를 지었다. 정태는 좀 전까지 하던 일을 마무리 지으려 돌아서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사장님. 지금도 명우 사연 안 궁금하세요? 매년 같은 날 한 모자가 백년사진관을 방문한다. 처음 사진을 찍으러 온 날은 20년 전이었다. 사내 아이를 안고 온 여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촬영용 소파에 앉았다. 아이는 돌쯤 되어 보였다. 정태는 촬영용 사진기에 초점을 맞춘 후 뷰파인더로 여자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정태의 눈에는 매력적이었다. 정태가 그녀를 처음 본 건 백년사진관 운영을 맡기 전이었다. 정태가 백년사진관 운영을 맡기 시작한 그해, 그녀는 중견 회사를 운영하는 집안 아들과 결혼했다. 정태에게 그녀는 특별했다. 그녀를 만나지 못했으면 정태는 이 사진관을 이어받지 못했을 것이다. 정태는 그녀가 백년사진관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잠시 하던 생각을 마친 정태는 여전히 경직된 얼굴인 그녀를 보며 말했다. 좀 긴장하신 것 같네요. 살짝 웃어보세요. 괜찮아요. 그냥 찍어주세요. 안 해? 그럼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진 촬영이 끝나자마자 일어난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계산대로 다가와 값을 치렀고 이내 황급히 사진관을 빠져나갔다. 그녀는 사진을 언제 찾으러 오는지 묻지 않았다. 정태도 묻지 않고 나가는 그녀를 잡지 않았다. 당연한 순서였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다. 정태는 촬영용 사진기를 정리하면서 희죽 웃기 시작했다. 귀여운 거. 웃는 모습은 보여주기 싫다는 거군. 그래. 내 역할은 아들을 데리고 이 사진관에 오는 거니까. 그 정도는 이해해주지. 넌 매년 오늘 내 아들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 정태는 사진기에서 빼낸 필름을 들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암실로 향했다. 암실에 들어간 정태는 한쪽 구석에 놓인 금고로 다가갔다.
금고 안에는 건들기만 해도 바스러질 것 같은 낡은 사진첩부터 근래에 넣어둔 신상 사진첩까지 여러 권이 보관되어 있었다. 정태는 그중 신상 사진첩을 꺼냈다. 사진첩에는 사진 몇 장이 있었다. 모든 사진에 찍혀 있는 인물은 그녀였다. 정태는 그중 하나를 꺼내 보았다. 사진 속 그녀는 이불이 깔린 방 안에 웅크린 채 누워 있었다. 누워 있는 그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고 있지 않았다. 정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른 사진을 더 꺼냈다. 이번에는 그녀 얼굴이 가득 담긴 사진이었다. 초점 잃은 눈빛, 눈물 자국이 남은 새하얀 볼, 살짝 터진 붉은 입술, 그리고 헝클어진 머릿결. 정태의 눈은 암실 조명처럼 붉은 희열로 가득 찼다. 역시 너는 웃는 얼굴보다 이런 비탄에 젖은 얼굴이 더 매력적이야. 정태가 꺼낸 사진에 찍힌 날짜는 2003년 1월 18일. 윤희를 범했던 그날이었다. 윤희는 결혼 전 마지막 설을 엄마와 함께 보내기 위해 고향에 내려왔다. 이번이 엄마와 단둘이 보낼 유일한 시간이 될 것 같아 연휴가 시작되기도 전에 내려왔다. 일요일 저녁 원래도 조용한 동네가 오늘은 유난히 더 적막했다. 집에 가는 길목에 오래된 사진관이 있었다. 동네 어르신들 말씀에 따르면 거의 80년은 된 곳이었다. 보통 오래된 것에서 느껴지는 정겨움이나 온화한 정취 대신 윤희는 어릴 적부터 이 사진관 건물에서 묘한 거리낌을 느끼곤 했었다. 그 거리낌은 아마도 사진관 집 아들 때문인 것 같았다. 몇 년 전 일이었다. 혼자 사는 줄로만 알았던 사진관 사장에게 갑자기 아들이 생겼다. 그가 종종 술자리에서 자기도 아들이 있다고 말했지만 동네 사람들은 이를 그저 술주정 섞인 허풍으로 치부했다. 그런데 정말로 아들이 있었다. 작은 동네에서 이만한 사건은 없어 한동안 떠들썩했고 사람들은 그 소년이 정말 사진관 사장 아들인지에 대해 수군거렸다. 그 소라는 두 사람이 함께 목욕탕에서 목격된 후 잠잠해졌다. 두 사람 모두 오른쪽 어깨 쪽지에 똑같은 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삼각형 모양을 띤 점 3개라고 전해졌다. 누군가는 그 점들을 보고 사진기 삼각대로 찍어 놓은 거냐며 실없는 농담하기도 했다. 결국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을 가진 점들을 보고 동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부자로 인정해 주었다. 어릴 적 남자아이들은 윤희에게 짓궂게 굴었다. 그 또래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여자에게 의뢰하는 짓이었다. 윤희는 눈에 띄는 예쁜 아이였다. 온 동네 남자아이들이 모두 짓궂었다. 하지만 사춘기가 되자 남자아이들은 요조 숙녀처럼 굴었다. 더는 윤희에게 짓궂은 장난은커녕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윤희도 또래 남자들이 지그시 쳐다보는 눈빛을 흐뭇해했다. 그러나 이 기분도 사진관 집 아들만은 예외였다. 그 애가 보내는 눈빛은 다른 남자아이들과 다르게 느껴졌다. 윤희는 자신을 사진 찍듯이 쳐다보는 그 눈빛이 거북했다. 그 눈빛은 윤희에 대한 갈망이 아니었다. 강제로 윤희의 모습을 담아두려는 집착이었다. 사진관을 지나치던 윤희는 갑자기 그 눈빛이 생각이 나자 발걸음이 빨라졌다. 이 사진관에서 빨리 멀어지고 싶었다. 그렇게 사진관에서 멀어지자 가쁜 숨이 진정되었다. 그러나 그 순간 숨이 막혀왔다. 윤희는 자기 입과 코가 무언가에 덮인 걸 뒤늦게 인식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전에 기억을 잃었다. 어렴풋이 정신이 든 윤희는 꿈을 꾸고 있기를 바랬다. 악몽이라도 좋으니 꿈이길 바랬다. 하지만 차가운 바닥과 알몸으로 느껴지는 한기는 윤희의 정신을 점점 또렷하게 만들었다. 윤희는 벗겨져 널브러진 몸을 간신히 추슬러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처럼 웅크렸다. 그게 지금 윤희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 순간 카메라 셔터음이 들렸다.
바로 필름 감는 소리가 난 후 카메라는 윤희 얼굴 근처로 다가왔다. 찰칵. 셔터음이 더 크게 울렸다. 윤희는 고개를 돌려 바라보지 못했다. 살고 싶었다. 정신을 차린 이후로 윤희는 눈을 계속 감고 있었다. 기억하기 싫었다. 보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눈을 감자 감각은 더 예민해졌다. 기억이 더 확고해지는 것 같았다. 그래도 눈을 뜨지 않았다. 절대 기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었다. 그 남자가 떠난 후 윤희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자리에 앉았다. 흐트러진 옷을 챙겨서 주섬주섬 입기 시작했다. 더는 울지 않았다.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이다. 방에서 나가보니 새벽녘이었다. 여기는 동네에서 떨어진 외진 집이었다. 예전부터 동네에서 노는 애들이 들락거린다는 소문이 돌던 집이었다. 왜 이런 집을 지금까지 없애지 않은 것일까? 윤희는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내 그 마음을 지웠다.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이다. 기억이 없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다. 윤희는 걷기 시작했다. 갈림길이 나오자 윤희는 터미널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엄마 집과 반대 방향이다. 엄마를 놀라게 해주려고 아무 연락 없이 내려온 것이 다행이다. 돌아가는 버스를 탔다. 이제 버스에서 내리면 고향에 내려간 기억도 없는 거다. 아무 일도 없었던 거다. 은서가 백년 사진관 다큐를 찍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어간다. 명우도 함께였다. 명우는 은서한테 억지로 끌려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투덜댔다. 하지만 은서를 바라보는 명우의 눈빛은 투덜거림과는 정반대였다. 두 사람은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사이라고 했다. 동아리 이름이 그것을 알려주말한다. 참 성의 없이 지었다 싶었다. 그래도 동아리 활동은 열심히 했는지 대학생 대상 영상 공모전 같은 데에서 상도 받았다고 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은서는 방송국 PD가 되었다. 두 사람을 흐뭇하게 쳐다보던 정태는 조만간 계획을 실행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명우야, 너 은서 좋아하는구나. 네? 아니, 그게 갑자기 아니에요. 당황하는 명우를 보며 정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였다. 명우는 얼굴이 살짝 상기된 채 은서를 힐끗힐끗 바라보았다. 좋아하면 어여 내 여자로 만들어라. 뜸 들이다 애먼 놈에게 뺏기지 말고. 아니라니까요. 아니긴 이 녀석아 이미 얼굴에 다 표나는구먼.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명우야, 네, 기회는 기다리는 게 아니야. 만드는 거지.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 원하는 건 쟁취해야지. 명우, 넌 아직 간절하지 않은가 보구나. 아니요, 간절해요. 다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래요. 그럼 이따가 사진관 문 닫으면 혼자 와라. 방법을 알려주마. 방법요? 그래, 백년 사진관에만 내려오는 방법. 백년 사진관에는 가업을 잇는 전통이 있다. 그리고 그 전통을 이으려면 조건이 있다. 그건 처자식을 가진 사람만이 계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태는 이 말을 들었을 때 황당했다. 이건 그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닌가. 너무나 평범한 조건을 전통이라고 내세우니 장난인 줄 알았다. 하지만 다음 조건을 들었을 때 정태는 아버지를 미쳤다는 듯이 쳐다봤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정태 아버지는 말없이 정태를 바라만 보고 있었다. 처자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들은 내 존재를 몰라야 한다고요? 그래.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여자가 내 얼굴도 모르고 내 아이를 갖냐고요? 무슨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아니 성모 마리아도 애 아빠는 알잖아요. 지금 저한테 신도 못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나도 내 선조들도 이미 다 했던 일이다. 그게 무슨, 그럼 그 말은 어머니가 아버지 얼굴을 모른다고요?
그래, 얼굴뿐 아니라 내 존재도 모른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럼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낳았다는? 정태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에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정태 아버지는 정태가 정답을 맞췄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정태는 그 미소를 보면서 기묘한 감정을 느꼈다. 저런 미소를 짓는 아버지에게 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혐오하는 감정을 드러내야 마땅한데 너무 쉽게 수긍하는 마음이 들었다. 정태 자신도 그런 감정에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이내 야릇한 마음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이런 빌어먹을 전통이 다 있었다니. 아직 생각 정리가 덜 된 정태는 사진관 창문을 통해 어둑어둑한 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때 적막한 분위기를 깨며 누군가 사진관 앞을 휙 지나갔다. 윤이었다. 하지만 너무 매력적이잖아. 잠시 후 정태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사진관을 빠져나왔다. 정태가 해주는 말을 듣던 명우는 그 방법이란 것이 강간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명우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정태를 바라보았다. 그런 명우를 보며 정태가 말했다.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구나. 자리에서 일어난 정태는 암실 금고에 있던 사진첩들을 들고 나왔다. 명우는 앞에 놓인 여러 사진첩 중 살짝 색이 바랜 하나를 펼쳐봤다. 그 사진첩에는 한 여자와 아이가 있었다. 사진첩을 넘길수록 여자는 나이가 들어갔고 아이는 계속 자랐다. 그러다 사진 아래 찍힌 날짜를 발견했다. 명우는 놀란 눈으로 정태를 바라봤다. 사진에 찍힌 매년 같은 날짜. 설마 하는 마음으로 가장 새 것처럼 보이는 사진첩을 펼쳤다. 그 사진들에도 같은 날짜가 찍혀 있었다. 명우가 아는 날짜였다. 그리고 사진첩 속 명우도 잘하고 있었다. 왜? 이 사진들이 왜 여기에? 왜 사장님이 이 사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소리치는 명우를 보며 정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내 아버지가 처음 이 사진첩들을 보여줬을 때 좀 당황스럽긴 했지 하지만 잘 생각해 보아라. 어느 집안이 이런 유구한 전통을 가질 수 있겠니? 백년사진관 주인만이 이렇게 기록될 수 있단다. 너까지 100년이다. 그 어느 집안이 이런 전통을 100년이나 유지할 수 있겠어. 정말 설레는 역사 아니니? 그러니까 왜 나와 내 어머니가 그 사진첩에 있냐고. 이미 짐작하고 있잖아. 그러니 멍청한 소리 그만하고 그냥 받아들여라. 사실 너도 설레지 않니? 이런 특별한 경험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게 가슴 설레지 않아? 개소리하지 마. 누가 이런 인생을 살기 원해? 미친놈이 아닌 이상 이런 삶을 원할 리 없잖아. 내 자신을 속이지 마라. 내가 내 핏줄이라면 이 상황이 누구보다 더 끌릴 테니까. 나는 당신 자식이 아니야. 내 아버지는 한림건설 사장 유정호야. 하, 명우야. 그럼 내 엄마가 왜 매년 여기에 널 데려와서 사진을 찍었겠니? 아니야. 아니라고. 당신 같은 인간이 내 아버지일 리 없어. 그렇게 부정한다고 내 몸에 흐르는 피가 바뀌니? 명우는 의자에 털썩 앉았다. 아무 대답도 못한 채 탁자에 놓인 사진첩을 초점 없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던 명우가 힘없이 말을 던졌다. 도대체 어떤 집안이길래 이런 빌어먹을 짓을 전통이라고 계승하며 사는 거죠? 그렇지, 빌어먹을 전통이지. 그럼 그 전통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들려줄까? 얼자 출신 의열단 단원과 상단집 딸.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은 군자금을 주고받는 비밀 접선 장소인 사진관이었다. 첫 만남부터 마음이 통한 두 사람은 그 후 계속 만남을 이어가며 연정을 쌓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두 사람은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 상단집 딸은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고 남자는 그 사진을 전달받아 서로의 소식을 나누었다. 잠깐만요. 정태가 하는 얘기를 듣던 명우는 의아한 마음에 정태의 말을 끊었다. 독립운동하던 두 분이 백년사진관 전통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건가요? 응?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니? 우리 집안은 대대로 사진사였다. 쓸데없이 독립운동은 뭐하러.
사진관에서 조수로 일하던 춘배는 매해 사진을 찍는 한 여자의 사연에 흥미를 느꼈다. 멀리 떨어진 남자에게 보내는 사진이라 했다. 자신도 그런 사연 있는 인생이 되고 싶었다. 그러려면 사진을 찍을 여자가 필요했다. 마침 그 여자에게는 같이 오는 몸종이 있었다. 춘배는 자신의 더러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결국 그 몸종을 범했다. 몸종은 자신의 운명을 자책했다. 죽고 싶었지만 더러운 씨앗일지라도 뱃속에 이미 생명이 들어섰다. 몸종은 체념한 채 운명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아이를 낳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갔다. 아기를 품에 안은 몸종은 매해 사진을 찍는 주인 아씨와 사진관에 왔다. 그러고 보니 아기와 사진 한 장 찍은 적이 없었다. 사진 찍는 아씨를 보니 조금 부럽기도 했고 자신과 아기가 처량하게도 느껴졌다. 그때 춘배가 몸종에게 다가와 넌지시 말을 건넸다. 자네도 아이와 한 장 찍지 않겠나? 그걸 말이라고 하시오. 사진값이 얼만데. 그건 걱정 말게. 원한다면 공짜로 찍어주겠네. 그 말 참말이오. 대신 조건이 하나 있네. 조건이 뭐야? 사진은 내가 원하는 날 한 해에 한 번만 찍을 수 있네. 어떤가? 찍겠나? 그런 조건이라면 얼마든지 찍겠소.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요. 그럼 매해 3월 닷새 날 찍도록 하세. 몸종은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춘배가 말한 날짜를 기억 못하는 모양이었다. 춘배는 추악한 만족감에 젖어 미소를 지었다. 3월 닷새, 그날은 춘배가 몸종을 범한 날이었다. 백년사진관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된 명우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했다. 이 인간과 계속 한자리에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것 같았다. 20년 동안 이 더러운 전통의 늪에 빠져 사진을 찍은 어머니를 생각하니 그런 마음이 점점 커졌다. 정태는 괴로워하는 명우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자, 그럼 이제 백년사진관의 전통을 이어나가 볼까? 명우는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정태를 바라봤다. 따라와라. 내가 가장 원하는 걸 줄 테니. 명우는 정태가 또다시 무슨 짓을 저지를까 걱정되어 잠시 장단을 맞춰주기로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백년사진관을 나와 동네 외곽으로 걷기 시작했다. 정태가 명우를 데려간 곳은 동네 변두리에 있는 외딴 집이었다. 겉보기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듯 했으나 몇 군데는 최근에 손을 본 흔적이 있었다. 집을 둘러보는 명우를 보며 정태가 말했다. 저 끝방으로 들어가 봐라. 저 방에 뭐가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게 있다고 했잖니. 직접 봐라. 명우는 정태가 말한 방 앞에 멈춰서 살짝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이불이 깔려 있었고 누군가 쓰러져 있었다. 놀란 명우는 차마 방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잠시 후 명우의 눈이 어둠에 익숙해졌고 쓰러진 여자의 얼굴이 보이자 명우는 방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그 여자는 은서였다. 백년사진관 이곳저곳을 촬영하던 은서는 암실에 있는 금고를 발견했다. 암실 속 금고라 무언가 이야깃거리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한 은서는 정태에게 금고에 관해 물었다. 금고에 뭐가 있냐고? 내 암실과 금고 무언가 아주 은밀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죠? 그런 은밀한 걸 방송에 내보낼 것 같니? 그 말은 은밀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군요. 맞아. 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할 순 없어. 그럼 개인적으로 말해 주신다는 건가요? 그렇게 알고 싶니? 네, 꼭이요. 그럼 사진관 영업 끝나고 여기로 다시 와라. 명우한테는 비밀로 하고. 혼자 와라. 네. 그럼 이따 다시 올게요. 사진관 영업이 끝날 즈음 다시 돌아온 은서는 테이블에 여러 권의 사진첩을 올려놓는 정태를 보았다. 은서는 궁금한 마음에 급히 사진관으로 뛰어들어왔다. 이 사진첩들이 금고에 있던 건가요? 커피 2잔을 들고 오는 정태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게 금고에 들어있던 백년사진관의 역사이자 전통이다. 은서는 사진첩을 조심스레 살피며 정태에게 허락을 구했다. 봐도 되나요? 응. 커피 마시면서 천천히 봐. 은서는 정태가 내어준 커피를 홀짝 마시며 사진첩을 하나씩 펼쳐보았다. 사진첩을 모두 훑어본 은서는 이 기묘한 사진들의 호기심을 보이며 정태에게 물었다. 이 사진들 모두 명훈의 사진과 비슷하네요. 모두 엄마와 아들이네요. 매년 같은 날 와서 사진을 찍었네요. 그렇지. 그게 백년사진관에 내려오는 전통이야. 이 전통에 숨은 비밀이라도 있나요? 있지. 계속 말해달라는 눈빛으로 은서는 정태를 바라보았다. 정태는 그런 은서를 보며 피식 웃으며 말했다. 지금은 안 돼.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얘기해 줄게. 그때가 언젠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돌아가 봐. 내가 약속이 있거든. 사진관을 나온 은서는 좀 전에 봤던 사진들을 생각하며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다. 정태가 소개해준 숙소로 돌아갈 때는 큰 길보다 지름길을 이용했다. 골목길이지만 그리 어둡지 않았다. 다만 인적이 드물었을 뿐. 그래도 빨리 갈 수 있으니 매번 이 길로 다녔고 아무 문제 없었다. 하지만 은서는 한 가지 사실을 간과했다. 지금은 혼자라는 것. 사진 생각에 빠져 있던 은서는 천천히 골목길로 들어섰다. 그때였다. 누군가 은서를 뒤에서 껴안으며 얼굴에 약품을 적신 수건을 들이댔다. 은서는 얼굴을 돌리며 벗어나려 반항했지만 계속되는 공격에 은서의 몸은 힘없이 처지기 시작했다. 정태는 명우가 은서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자 방문을 밖에서 걸어 잠갔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휘발유 통을 가져와 방 주변에 뿌리기 시작했다. 밖에서 이상함을 느낀 명우가 방문을 두드리려 소리쳤다. 뭐 하는 거야? 당장 이 문 열어. 시간이 많지 않다. 깨어나기 전에 그 애를 내 여자로 만들어라. 미친 소리 말고 문 열어. 만약 그 애가 깨서 내 얼굴을 보면 둘 다 죽는다. 전통을 이어가지 못하는 놈은 살아있을 자격이 없다. 빨리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해라. 이 미친. 명우는 자신의 발목에서 이상한 감각을 느껴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감각의 정체는 은서였다. 은서가 명우를 바라보며 발목을 잡고 있었다. 놀란 명우가 큰 소리를 내지 못하게 은서는 입으로 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조용히 신호를 보냈다. 두 사람은 밖에 있는 정태가 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자세히 말할 시간 없어. 어서 저 인간이 시키는 대로 해. 명우는 격렬히 흔들리는 눈빛으로 은서를 바라봤다. 그럼 여기서 둘 다 불에 타 죽을래? 그래도 어떻게 여기서 그런 일을. 너도 나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너도? 사랑해. 그 말 때문이었을까? 고립된 이 상황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더러운 핏줄 때문인가? 명우의 몸이 순식간에 뜨거워졌다. 은서가 그 뜨거운 몸을 파고들었다. 은서의 몸에서 나는 향기가 명우의 남은 이성마저 끊어냈다. 곧이어 두 사람은 밖에 있는 정태의 존재는 까맣게 잊은 채 서로를 탐하기 시작했다. 방 안에서 더는 명우의 외침이 들려오지 않자 정태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래, 잘 생각했다. 그래야 내 아들이지. 끝나면 거기 있는 카메라로 사진 찍어둬라. 그리고 절대 내 정체를 들키면 안 된다. 정태는 대답 없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방문을 힐끗 쳐다본 후 외딴 집을 나왔다. 백년사진관으로 향하는 정태는 길을 걸으며 잠시 회상에 잠겼다. 21년 만인가. 그래. 그때도 이 느낌이었지. 정태는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백년사진관에 돌아온 명우를 한심한 듯 쳐다봤다. 겨우 한 번 하고 온 거니? 그래서 임신이 되겠어? 됐다. 임신 안 되면 찍어 놓은 사진을 이용하면 되니? 왜? 빈손이니? 카메라는 어쨌어? 몰라요. 그냥 나왔어요. 정신 차리고 가서 카메라 찾아와. 아니,
됐다. 내 정체를 들키면 안 되지. 내가 다녀오마. 이 머저리 같은 놈. 얼빠진 채 앉아있는 명우를 남겨놓고 정태는 서둘러 외딴 집으로 향했다. 외딴 집에 도착한 정태는 방문이 열려 있는 걸 보았다. 방 안에 있어야 할 은서가 사라졌다. 정태는 황급히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아직 은서가 깨어날 시간이 아니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른 채 정태는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카메라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이상한 점은 방 안에 휘발유가 뿌려져 있었다는 것이다.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낀 그 순간 정태는 문 밖에 누군가 서 있는 걸 보았다. 은서였다.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정태는 가만히 은서를 바라만 볼 뿐이었다. 정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강간을 당한 여자의 표정이 저리도 개운한 느낌이지. 정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런 정태를 보며 은서는 성냥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불이 붙은 성냥은 망설임 없이 날아와 휘발유가 흠뻑 뿌려진 이불에 떨어졌다. 이불에 불이 붙고 그 불은 바로 정태에게로 번졌다. 정태는 몸에 붙은 불보다 은서의 한마디 말에 더욱 놀랐다. 잘 가요, 아빠. 백년사진관으로 돌아온 은서는 멍하니 앉아있는 명우를 데리고 숙소로 돌아갔다. 숙소로 돌아온 은서는 명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깨어 있었던 거죠? 내 취미가 뭔지 잊었어? 대학 때 명우는 은서를 따라 프리다이빙 풀장에 처음으로 갔다. 은서는 대학생이 되자마자 시작했다고 했다. 쉽게 생각지도 못한 취미를 가지고 있던 은서에게 프리다이빙 하는 이유를 물은 명우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들었다. 숨을 오래 참으려고. 그래서 명우는 더 의아했다.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았다는 말인가. 결국 그 이유가 쓸모 있었지만 여전히 명우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이내 은서가 해준 말에 명우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사실 우리 엄마 강간당해서 나를 낳았어. 약에 취해서 당했대. 그래서 미리 연습해둔 거지. 뭐 오늘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나도 생각 못했지만. 아, 미안해요. 근데 왜 안 도망쳤어요? 정신 잃지 않았으면 그 집에 계속 있을 필요 없었잖아요. 확인하고 싶었거든.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날 강간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날 그 방에 두고 가더라.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해요? 그 사람이 더러운 짓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럴 일은 없었을 거야. 명우는 은서가 어떻게 저렇게 자신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었잖아요. 상관없었어. 백년사진관 전통의 숨은 비밀이 뭔지 궁금했거든. 그렇다고 그런 위험을 감수해요? 그래서 넌 별로였니? 지그시 쳐다보는 은서의 눈빛에 명우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근데 명우야. 넌 왜 그 사람을 따라온 거니? 그 사람이 무슨 짓을 꾸민 것 같아서요. 거기에 누나가 연관된 것 같아서. 정말 그렇다면 누나 구하려고 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데? 그 사람이 백년사진관의 추악한 전통에 대해서 말해줬거든요. 그 사람이? 왜 너에게? 내가 그 사람 아들이래요. 은서의 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러다 갑자기 깔깔 웃으며 툭 말을 던졌다. 역시 태워 죽이길 잘했네. 태워 죽이다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굴 죽여요? 너희 아빠 그리고 내 아빠. 명우는 머릿속이 더 꼬이는 것 같았다. 은서가 누굴 태워 죽였다는 건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었다. 오늘 일에 관련된 사람은 정태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떤 아빠를 죽였다는 것인가? 명우는 이어진 은서의 말에 모든 생각이 끊어졌다. 우리 엄마 강간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백년사진관 사장. 그러니까 내 아빠이자 내 아빠가 되는 거지. 우린 배다른 남매라고. 그럴 리가 없어.
그럼 우리가 오늘 무슨 짓을 한 거야? 남매끼리. 유명우 정신 차려. 이미 일은 벌어졌어. 그냥 기억에서 지워. 그게 그렇게 쉽게 돼?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명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것보다 궁금한 게 있어. 이 와중에도 궁금한 게 있어요. 응. 뭔데요? 너희 엄마는 어떻게 자길 강간한 사람을 매년 찾아와 사진을 찍을 수 있지? 그것도 아들이랑 함께. 명우에게 백년 사진관 전통의 추악한 비밀을 전해들은 은서는 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표정을 짓는 은서를 명우는 이해할 수 없었다. 정태에게 얘기를 들었던 자신은 얼마나 역겨웠던가. 그런데 은서는 지금 역겹기는커녕 무언가 재미난 것을 발견한 사람 같았다. 그러니까 그 사진첩에 찍힌 여자들은 자길 강간한 사람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거지. 네, 그리고 그 날짜들은 그 여자들이 강간당한 날이고. 그렇다고. 대단한데. 뭐라고? 그게 뭐가 대단해? 추악하고 역겨운 일인데. 누나 미쳤어. 그래. 그 방식은 더럽긴 하지. 하지만 그런 상황을 100년 동안 이어왔다는 건 한편으론 대단한 전통이긴 하네. 아하.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이해가 안 가? 너도 그 사람 자식인데. 됐어. 그 사람 자식이라고 모두 다 그 사람처럼 생각하는 건 아냐. 발끈하긴. 좋아. 이제 우리 사이를 정리해보자. 뭘? 내일 여길 떠나면 우린 이제 오늘 일 잊고 사는 거야. 너도 날 잊고. 나도 널. 평생 보지 말자는 거야? 아니. 아예 잊으라고. 난 내 기억에 없는 사람이야. 너도 마찬가지고. 은서의 말에 명우는 자신이 정말 오늘 일을 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까 외딴 집에서 은서를 두고 나올 때 은서의 새하얀 등에 박혀있는 점 3개가 지금도 아른거렸다. 그런 표정을 읽은 것일까? 왜? 아쉬워? 뭐가? 한 번 더 할래? 뭘? 무슨 말인지 깨달은 명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은서의 방문을 3개 닫으며 나갔다. 도망치듯 나가는 명우를 보며 은서는 잔망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명우와 은서는 숙소를 나와 터미널까지 같이 걸어갔다. 은서는 명우가 풍기는 어색함을 음미하듯 느끼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분위기를 만끽하는 은서에게 명우는 조용히 물었다. 궁금한 게 있어. 뭔데? 그 사람은 왜 죽인 거야? 꼭 죽일 필요 없었잖아. 우리 엄마 자살했어. 집에 불 지르고. 아, 미안. 집에 가면 엄마한테 그 사람 죽었다고 말씀드려. 말씀드리는 게 맞겠지? 너희 엄마도 이제 그 더러운 늪에서 나와야지. 알았어. 이제 저 버스에서 내리면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야. 잊어. 같이 안 타는 거야? 난 엄마한테 먼저 갈래. 좋은 소식 전해줘야지. 집에 돌아온 명우는 엄마에게 백년 사진관 사장이 분신 자살한 일을 설명했다. 명우 엄마는 사장의 죽음보다 앞으로 사진을 찍을 수 없게 된 걸 더 걱정했다. 협박 사진으로 그녀를 백년 사진관에서 매년 명우와 사진을 찍으라고 했던 그 인간이 다시 연락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엄마, 이제 더는 거기에서 사진 안 찍어도 돼요. 그게 무슨 말이니? 저 모든 걸 다 알게 됐어요. 엄마가 왜 매년 거기서 사진을 찍어야 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전부 알게 됐어요. 알다니. 명우, 내가 그걸 어떻게? 명우는 눈물을 글썽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백년 사진관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말했다. 물론 은서와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았다. 사장 죽음의 진실도. 나에게 그 몹쓸 짓을 한 파렴치하니 백년 사진관 사장 정태였다는 말이니? 내 그 인간이 그 추악한 전통을 이으려고 엄마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다 잊고 맘 편하게 살아요.
결국 이런 날이 오는구나. 모든 것이 다 끝났지만 명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엄마가 모든 걸 다 잊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바로 자신이 그 잊을 수 없는 사건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근데 명우야, 아까 했던 말은 무슨 말이니? 네? 어떤 말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게 됐다는 말. 엄마. 그건 저는 그 사람이 엄마를 강제로 그래서 제가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니? 너는 그 인간의 아들이 아니야. 명우는 엄마가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이 사실이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랐다. 엄마 거짓말 안 해도 돼요. 내 생일이 11월인데 그 일은 1월. 그럼 맞잖아요. 아니야, 명우야. 내 아빠는 유정호야. 한림건설 사장 유정호, 거짓말이 아니란다. 그게 정말이에요. 하지만 사실을 말해줘도 믿지 못하는 명우를 보며 그녀는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온 윤희는 어떤 일도 기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내 그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임신이 가능한 날이었다. 만약 임신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 기억은 평생 족쇄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임신 여부를 확인할 여유도 없었다. 두어 달밖에 남지 않은 결혼식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 더러운 씨앗을 몸 안에 남기기 싫었다. 윤희는 터미널 근처 산부인과를 찾았다.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남겠지만 지금 끊지 않으면 평생 그 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윤희는 사후피 임약을 처방받아 주저없이 복용했다. 무사히 결혼식을 마친 윤희는 다행스럽게도 허니문 베이비를 가졌다. 이제야 그 일이 서서히 잊히는 듯 했다. 윤희는 이런 평범한 날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랬다. 하지만 그 바람과는 달리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갑자기 강한 복통이 발생하며 양수가 터졌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는 윤희는 두려웠다. 그때 먹었던 약이, 그때 끊어진 생명이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협하는 것 같았다. 윤희는 간절히 기도했다. 분만 실문이 열렸다. 정말이에요. 나 정말 그 사람 아들이 아닌 거 맞죠? 그래, 넌 조금 일찍 세상에 나온 거야. 하지만 그 당시에는 무척 두려웠단다. 인큐베이터 안에 계속 있어야 해서. 괜찮아요, 엄마. 아빠 아들로 태어난 거로 충분해요. 엄마가 미안해. 널 칠삭둥이로 낳아서 이런 고통을 겪게 했구나. 명우와 그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20년간 이어져 온 더러운 인연이 끊어졌다. 정태의 아들이 아님을 알게 된 명우는 은서를 찾기로 했다. 하지만 이내 은서와 관련된 모든 게 사라졌음을 알게 됐다. 연락처도 직장도 살던 집도 은서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명우는 은서에게 하루라도 빨리 이 사실을 알려 혹시 있을지 모를 죄책감을 덜어주고 싶었다. 더불어 은서와 새로운 관계로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명우는 한동안 은서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러갔다. 은서를 찾기 시작한 지 어느덧 2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점점 일상에 적응해 가던 명우는 어느 날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은서였다. 낯설지 않은 사진 구도에 조금 당황했지만 명우는 이렇게라도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기뻤다. 혹시 은서가 안고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맞았다. 사진 속 아기는 명우의 딸이었다. 사진 뒤편에 적힌 글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그날 날 강간해서 낳은 딸이야. 우리 찾지 마. 명우의 낯빛은 창백해졌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찾지 말라면서 이 사진은 왜 보낸 건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이 사진을 매년 받을 것 같은 예감. 명우의 몸이 천천히 무거워졌다.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정태의 사건이 자살로 판명된 뒤 백년 사진관 처분 문제가 불거졌다. 동네 사람들은 정태도 자기 아버지처럼 결혼은 안 했지만 아들이 있다는 말은 들은 적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정태는 무연고였다. 아들은 없었다. 작은 동네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의 걱정과는 달리 백년 사진관 문제는 쉽게 해결됐다. 정태의 딸이 나타났다. 동네 사람들은 은서가 정말 정태 딸인지에 대해 또 수군거렸다. 은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백년 사진관을 상속받았다. 그런데도 동네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졌다. 결국 이 소란은 은서가 목욕탕에서 목격된 후 해결됐다. 이런 시대에 DNA는 못 믿고 점 3개를 믿는다는 게 참 놀랍네. 은서의 배가 점점 불어왔다. 의외로 작은 동네는 조용했다. 은서는 예상과 다른 반응에 어이없었지만 귀찮을 일이 없으니 다행이다 싶었다. 시간이 지나 은서는 딸을 낳았다. 딸의 등에도 은서와 같은 점 3개가 있었다. 은서는 딸이 자기를 닮아 다행이다 싶었다. 백년 사진관을 이어가려면 명우보다는 자신을 닮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다. 은서는 명우가 자신과 달리 평범해 보였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정태와 명우는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은서 자신과도. 그래서 딸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일반 친자 검사가 아닌 유전질환 검사로 진행했다. 단순히 명우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근친으로 인한 유전질환도 신경 쓰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은서의 예상대로였다. 은서와 명우는 완벽한 타인이었다. 은서는 딸 서우가 돌이 되기 한 달 전에 둘만의 가족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에 찍힌 날짜는 외딴 집에서 명우와 관계를 한 날이었다. 은서는 사진 뒤편에 짧은 편지를 썼다. 글 귀에 강간이라는 단어가 보였다. 은서는 품에 안은 서우를 바라보며 나긋이 속삭였다. 서우야, 엄마는 이 사진관을 물려받기 위해 아빠를 죽였어. 그리고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이 나를 강간해서 내가 태어난 거야. 서우, 너도 나중에 이 사진관을 물려받으려면 내 아빠를 죽여야 해. 아이도 평범하게 가지면 안 돼, 알겠지? 서우가 방긋 웃는 얼굴로 사진 속 명우를 쳐다보고 있다. 그게 이제 백년 사진관의 새로운 전통이야. 지금까지 백년 사진관 본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백년 사진관 에필로그 영묵과 혜인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됐지만 지체 높은 대감집에서 같이 자란 두 아이는 여전히 신분이 달랐다. 양반 아들과 머슴의 딸. 사춘기가 지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점점 애틋한 마음이 쌓여갔다. 어느 따뜻한 봄날 달빛조차 스미지 못하는 캄캄한 밤. 양반 아들은 머슴의 딸을 방으로 몰래 불러들였다. 한동안 두 사람의 밀회는 계속됐다. 머슴의 딸이 입덧하기 전까지.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영묵이었다. 길영의 잠잠할 묵자를 쓴다. 영원히 조용히 살라는 의미로 지체 높은 대감이 붙여주었다. 그나마 얼자라도 되니 개똥이 쇠똥이 같은 이름이 아닌 사람다운 이름을 받았다. 물론 성은 없었다. 영묵은 이름과 다르게 조용히 살지 않았다. 얼자가 가진 서러움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는데 조국까지 얼자 취급받으니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결국 영묵은 의열단에 가입했고 폭탄처럼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생사가 오가는 의열단 활동에도 연정은 피었다. 혜인은 오늘도 사진관으로 향했다. 오늘은 그가 왔을까? 혜인의 발걸음에 설렘이 가득 찼다. 그와 처음 만난 것은 매달 사진관에 네모난 서류 가방을 가져다 주라는 아버지 심부름 때문이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굳이 묻지 않았다. 옛 한양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백송상단집 딸이 그 정도 눈치가 없을 리가. 아마도 사진관이 비밀 접선 장소인가 보다. 분명 위험한 일이었지만 이런 격동의 시기에 조국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다.
그리고 사진관에서 그를 처음 봤을 때 혜인은 자기 심장 뛰는 소리를 이토록 크게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영묵과 혜인은 그 후에도 몇 번 더 마주쳤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 사진관 주인이 혜인에게 넌지시 영묵이 방문하는 날을 흘렸다. 혜인은 대수롭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의 미소는 감출 수 없었다. 그날 이후 혜인은 몸종인 분이와 수시로 사진관을 들락거렸다. 그렇게 영묵과 혜인은 만나는 횟수가 늘어났고 서로에 대한 연정도 깊어졌다. 늦가을 저녁. 명동 큰 사거리에서 살짝 벗어난 골목 어귀에 있는 붉은 벽돌 2층 양옥집. 조국을 팔아 큰돈을 번 장사치가 사는 곳이었다. 영묵은 가방에서 사제폭탄 2개를 꺼내 서재 창문과 주방 창문으로 내던졌다. 곧이어 귀를 울리는 굉음과 함께 집안은 화염에 휩싸였다. 영묵이 세운 원래 계획은 다음 달 동양척식회사 창립일에 맞춘 거사였다. 하지만 며칠 전 우연히 명동 사교클럽에서 이 집 아들이 술 취해 짓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혜인에 관한 얘기였다. 그놈은 혜인의 아버지를 독립군과 내통한다고 모함하여 상단을 빼앗고 혜인을 몸종으로 데려와 밤마다 강제로 취하겠다며 더러운 욕망을 거리낌 없이 내뱉었다. 영묵은 당장 그놈을 쳐 죽이고 싶었지만 그놈 하나 죽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냉정함을 되찾은 영묵은 혜인과 백송 상단을 지키기 위해 즉각 계획을 변경했다. 하지만 성급히 바뀐 계획에는 예상치 못한 불운이 따랐다. 평소 이 시간에 식사하던 그 아들놈이 어쩐 일인지 오늘은 2층에 머물고 있었다. 폭발음을 듣고 2층 테라스로 나온 그놈은 저택 정원에 있는 영묵을 발견하고 손에 들고 있던 총을 겨누었다. 영묵은 갑작스러운 총성에 저택 2층을 올려다보았다. 그놈이었다. 총알이 스쳐간 오른쪽 어깨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영묵은 고민했다. 2층으로 올라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밖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분하지만 영묵은 붉은 벽돌담을 훌쩍 뛰어넘어 달아났다. 훗날 영묵은 이 결정을 평생 후회하게 된다. 명동에서 폭탄 사건이 발생한 그 시각, 백송 상단에도 생각지 못한 폭탄이 떨어졌다. 이날 저녁상에는 제철에도 먹기 힘든 갈치가 노릇노릇 구워져 올라왔다. 혜인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었다. 혜인이 입맛을 다시며 갈치살을 크게 발라 입으로 가져가는 순간 속에서 강렬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헛구역질하는 혜인을 보며 아버지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물었다. 속이 안 좋은 것이냐? 모르겠어요. 갑자기 비릿한 냄새가, 갈치라면 죽고 못 사는 녀석이 무슨 입덧이라도. 그 순간 혜인과 아버지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아니지? 왜 말이 없는 것이냐? 아직 혼례도 치르지 않은 처자가 입덧할 일이 있느냐? 계속 말이 없는 혜인을 보며 상단주 이재현은 부행수를 불러들였다. 부행수. 네, 행수님. 가서 의원을 모셔오게. 조용히 처리해야 되네. 은밀한 지시를 내리는 행수에게 말없이 눈빛으로 대답하고 부행수가 돌아나가려는 순간 드디어 혜인이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아버지. 부행수 가서 볼일 보게. 네, 행수님. 부행수가 나간 후에도 이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상단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계산이 빠르게 되지 않았던 날이 있었던가. 이재현은 생각을 멈추고 혜인에게 단호하게 명했다. 지금 이 시각부터 방에서 나오지 말 거라. 한 걸음도 내딛지 말아야 한다. 아버지, 시끄럽다. 밖에 분이 있느냐? 네, 행수님. 혜인이를 방에 가두고 잘 지키거라. 만약 명을 어기면 이 사달의 책임도 같이 물을 것이다. 마음 같아선 주인아 씨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너도 이 집에서 내치고 싶으나 제일 큰 잘못은 아비인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니 더는 말하지 않겠다. 상단주 이재현의 호통에 분이는 냅다 엎드리며 말했다. 잘못했습니다. 행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늦다. 혜인이 데리고 나가거라. 방으로 끌려가는 혜인은 아버지를 실망하게 한 죄책감보다 회임한 사실을 영묵에게 알릴 수 없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영묵과 혜인은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다.
영묵의 폭탄 투척으로 아버지를 잃은 구남은 졸지에 동흥상단 상단주가 되었다. 평소 방탕한 생활로 아버지 눈밖에 난 구남에게는 전화위복이었다. 동흥상단은 이제 구남의 세상이었다. 그 테러범 새끼가 내 귀인이었네. 하루아침에 상단이 내 손으로 들어오다니. 이거 만나서 고맙다고 술이라도 사야 하나. 잠깐. 그놈 낯이 익던데. 어디서 봤더라? 한참을 골몰하던 구남은 문득 혜인이 떠올랐다. 예전에 사진관에서 어떤 놈과 즐겁게 얘기하던 모습. 그 모습이 눈에 거슬렸었다. 그래. 바로 그 새끼였군. 이 연놈들이 이 사달의 원인이구나. 이거 잘하면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겠는데. 동흥상단 폭탄 투척 사건 이후 영묵은 은신처 밖을 나설 수 없었다. 일본군과 순사뿐만 아니라 구남이 사적으로 고용한 수하들까지 혈안이 되어 영묵을 찾고 있었다. 영묵은 어떻게라도 사진관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려야 했다. 의열단 보고도 중요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혜인이 여전히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백송상단이 구남의 음모에 빠지기 전에 혜인을 반드시 만나야 했다. 모든 걸 떠나서 혜인이 미치도록 보고 싶었다. 방에 갇혀 지내는 혜인은 자기 대신 사진관에 심부름 다니는 분이에게 편지를 건넸다. 요 며칠 사진관에 다녀오던 분이에게 어제서야 영묵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며칠 전 동흥상단에서 일어난 사건이 영묵과 관련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후로 영묵의 행방이 오리무중이라는 소식이었다. 혜인은 회임 사실을 직접 말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상황이 여의치 않아 편지로라도 남겨야겠다고 결심했다. 이 편지를 읽고 영묵이 자신과 아이를 찾아오길 바라는 혜인의 간절한 염원이었다. 영묵이 숨은 은신처로 의열단 형제인 상철이 찾아왔다. 영묵, 긴 말하지 않겠네. 지금 당장 만주로 떠나야 하네. 그게 무슨 말인가? 다음 달에 거사가 있지 않은가? 자네 때문에 경성 경비가 극도로 삼엄해졌네. 자네를 만주로 보냈다는 정보를 흘려야만 일본 놈들이 경계를 늦출 것 같네. 그렇지만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네. 누구? 혜인이라는 여인 말인가? 자네가 혜인을 어떻게 아나? 상철은 품에서 편지를 꺼내 영묵에게 전했다. 사진관에 와 있었네. 주고 싶지 않았지만 나도 아비라 주네. 상철에게 받은 편지를 읽은 영묵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기세였다. 안 되네. 자네가 거길 가면 자네뿐 아니라 그 여인 그리고 백송상단까지 위험해지네. 이걸 보고 어찌 안 갈 수 있나? 자네도 아비라 이해하잖나? 안 해. 헌데 백송상단의 구남의 수하들이 이미 진을 치고 있네. 어찌 된 일인지 이미 자네와 그 여인과의 관계를 아는 것 같네. 그래서 더 가야 하네. 그놈이 혜인을 노리고 있단 말이네. 영묵, 이제 백송상단 일은 다른 형제에게 맡기게. 자네는 한시라도 여길 뜨는 것이 모두를 도와주는 거네. 얼굴 한 번만이라도 보고. 안 되네. 더는 말하지 말게. 그렇지만 혜인이 날. 가세. 그럼 잠깐 편지라도 쓰게 해주게. 편지를 다 쓴 영묵은 상철에게 건네며 심각한 눈빛으로 다시 한번 물었다. 정말 백송상단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건 걱정 말게. 바람둥이가 같네. 살바람이라면. 그래. 그만 가세. 영묵은 더는 경성에서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영묵과 혜인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그리고 사흘 후 동흥상단에서는 또 한 번 장례가 치러졌다. 영묵과 혜인이 서로를 보지 못한 지 한 해가 지났다. 그 사이 혜인은 아들을 출산했다. 혜인은 영묵이 하루라도 빨리 자기와 아이를 보러 오길 바랬다. 부자가 서로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다는 사실이 혜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혜인은 영묵을 그리는 마음이 쌓여 더는 참을 수 없을 때마다 사진관에 가서 아들과 사진을 남기고 왔다. 그 사진은 군자금을 받으러 오는 의열단원에 의해 영묵에게 전달되었다. 영묵과 혜인의 이런 사연은 두 남녀의 인생을 바꾸었다. 남자는 혜인의 사연 담긴 사진을 받는 영묵의 삶이 부러웠다. 그는 자신도 그런 삶을 갖고자 하는 욕망으로 추악한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여자는 그의 추악한 계획에 의해 평범한 삶을 희생당했다.
어떤 이들의 순수한 사랑을 왜곡하여 백년 사진관에 빌어먹을 전통을 만든 이가 바로 춘배였다. 지금까지 청화 단편집, 단편소설 백년 사진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 제작을 위한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단편에서 뵙겠습니다. 청화 단편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